어디서 감히 눈을 부릅떠? 500원도 계산 못하면서 왜 밥을 먹어?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수십 장의 영수증 뭉치가 정옥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흩어집니다. 1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시아버지를 수발한 대가는 고작 동전 몇 개 차이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는 짐승 같은 삶뿐이었습니다. 낡은 상가 하나 가졌다고 유세 떠는 시어머니와 아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며 킥킥대는 남편, 그리고 짝퉁 가방을 던지며 비웃는 시누이까지. 그들에게 정옥은 그저 말 잘 듣는 공짜 종이었습니다. 정옥은 영수증을 한 장씩 주어 정리하며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15년의 인내가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역전극으로 변하는 순간, 이제부터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옥은 평소처럼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 퍼졌어요. 냄비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두부와 호박이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물 반찬 3가지를 예쁘게 담고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계란말이는 속까지 부드럽게 익도록 약불에서 천천히 말았죠. 43세 정옥에게 이 밥상은 15년째 변함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보고 오후 내내 부엌에 서서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티내지 않았죠.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수저를 들었고 시누이 경희가 그 옆에 앉았어요. 남편 만석 씨는 TV를 보며 건성으로 밥을 떴죠. 뉴스 소리가 거실에 우문거렸습니다. 정옥이 차려놓은 반찬에는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 먹었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식구들이 밥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게 이 집에서 정옥의 자리였죠. 이 집에서 정옥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준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였어요. 15년 전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시댁 식구 중 누구도 병수발을 자처하지 않았죠. 만석 씨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병원의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나 바빠. 당신이 알아서 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전화 한 통 없이 일주일이 지나갔죠. 시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다며 간병을 거부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한숨만 쉬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누이 경희는 시집간 몸이라며 발을 뺐죠. 오빠한테 전화해서 알아서 하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28살의 정옥이 홀로 시아버지를 떠안았어요.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장갑을 낀 손으로 시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렸죠. 2시간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무거운 몸을 뒤집어 드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등에 손을 대고 힘껏 밀어 올리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팔뚝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죠. 끼니마다 미음을 쑤어 한 숟갈씩 입술 사이로 넣어드렸습니다. 흘러내리는 미음을 닦아내면서 정옥은 웃어 보였어요. 괜찮으시죠? 아버님하고 말을 걸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밤도 있었어요. 복도 끝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죠. 그래도 정옥은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시아버지는 뇌졸중 이후 말을 잃으셨어요. 혀가 굳어서 소리를 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정옥이 곁에 있을 때면 손에 힘을 주어 손등을 꼭 쥐셨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정옥의 손등을 감쌌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그 손길이 고맙다는 말을 대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옥을 구박할 때면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곤 했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며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죠. 미안하다. 고맙다. 말은 못하셔도 그 눈빛이 정옥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로 정옥은 15년을 버텼어요.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시아버지의 눈빛 하나가 정옥을 지탱해 주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세상을 뜨시자 만석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눈의 가시가 사라진 것처럼 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만석 씨는 정옥을 더 이상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아버지 병수 바란다고 돈 쓴 거 생각하면 고마워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만석 씨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정옥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다가 멈췄죠.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만석 씨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입꼬리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만석 씨가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내더니 정옥의 발치에 던졌죠. 꼬깃꼬깃 구겨진 돈이 마룻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한 장은 식탁 다리 밑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또 한 장은 정옥의 발등 위에 떨어졌죠. 만석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어요. 이번 주 용돈이야. 밥값도 안 되는 년이 30,000원이면 넘치지 않아? 정옥의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못 본 척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채널을 돌리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신우이 경위는 킥킥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탁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아무도 정옥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정옥은 그저 밥하는 기계에 불과했어요. 정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무릎뼈를 눌렀어요. 바닥에 흩어진 돈을 하나하나 주었죠. 식탁 다리 밑으로 굴러간 지폐를 꺼내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정옥은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5년을 참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울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돈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개를 들자 거실벽에 걸린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 시아버지가 정옥을 바라보고 계셨죠. 생전의 시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말을 잃으셨어도 눈빛만큼은 늘 따뜻했던 분이셨습니다. 정옥의 손을 꼭 쥐어주시던 그 손길이 그리웠죠. 정옥은 구겨진 지폐를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죠. 시아버지마저 떠나신 지금 정옥을 붙잡아 둘 끈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15년을 되짚었죠.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죠. 꿈속에서 시아버지가 정옥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정옥은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정옥의 눈빛은 어젯밤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차가운 빛이 감돌았어요. 만석 씨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죠. 밥을 먹으면서도 TV만 봤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이 짜다느니 나물이 질기다느니 투덜거리기만 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젯밤 바닥에 던져진 30,000원이 이 집안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라는 거요.
그날의 모욕이 그걸로 끝났을까요?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시누이 경희가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집에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향수 냄새가 확 퍼졌죠. 백화점에서나 맡을 수 있는 진한 향기였습니다. 경희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쇼핑백을 소파 위에 털썩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백화점이 너무 복잡했다며 투덜거렸죠. 세일 기간이라 사람이 미어터졌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경희를 맞았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하면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냈어요. 경희를 위해 따로 사둔 수입 탄산수였죠. 정욱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물 한 잔도 직접 따라 마셔야 했어요. 정욱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거실을 힐끗 봤죠. 경희가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뭘 샀냐며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경희가 가방 하나를 꺼내더니 정욱에게 던졌습니다. 가방이 부엌 바닥에 떨어졌어요. 퍽 하는 소리가 났죠. 정욱은 손에 물기를 닦고 가방을 주었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언뜻 보면 수백만 원짜리처럼 보였죠. 금색 버클이 번쩍거렸습니다. 옳게 주려고 가져왔어. 고마워해. 경희가 거만하게 말했어요. 소파에 기대 앉아 다리를 꼬았죠.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받기나 해라. 너한테 누가 이런 거라도 주겠니? 라고 비아냥댔어요. 정욱은 가방을 자세히 살펴봤죠. 가죽 질감이 엉성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니 푹 들어갔어요. 진짜 가죽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죠. 로고 박음질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실밥이 삐져나온 곳도 있었어요. 한눈에 짝퉁임을 알 수 있었죠. 정욱은 10년 넘게 시장을 다녔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생겼어요. 남대문 시장부터 동대문까지 안 다녀본 곳이 없었죠. 이 가방은 동대문 지하상가에서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경희는 그걸 명품인 척 선물한 거였어요. 올케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짓을 할까요? 시누이의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였죠. 하지만 정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다고 짧게 인사하고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았어요. 경희가 킥킥거렸죠. 시어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정욱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칼질을 계속했죠. 도마 위에서 칼이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무 하나를 써는데 평소보다 힘이 들어갔어요. 저녁이 되자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 서랍에서 영수증 꾸러미를 들고 나왔어요. 두툼한 뭉치였죠. 고무줄로 동여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동 뒷골목에 작은 상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10평도 안 되는 조그만 점포였죠. 월세 수입으로 용돈을 마련했지만 장부 정리는 전부 정욱에게 떠넘겼습니다. 숫자 계산이 귀찮다는 이유였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더니 영수증 뭉치를 정욱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하얀 영수증들이 마룻바닥 위에 나뒹굴었죠. 정욱은 또다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며칠 전 3만 원을 주울 때와 같은 자세였어요.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눌렀죠. 이게 뭐냐? 계산이 안 맞잖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정욱이 고개를 들어 물었죠. 어디가 안 맞느냐고요. 시어머니는 지난번 정산에서 500원이 틀렸다며 따졌습니다. 고작 500원이었어요. 동전 하나 차이였죠.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계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밥은 왜 처먹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희가 옆에서 거들었죠. 대학도 안 나온 게 티가 난다며
비웃었습니다. 정욱은 이를 악물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죠. 대꾸하면 더 길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욱은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어요. 이 집에서 정욱은 늘 이런 자세였죠.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줍는 자세요. 돈이든 영수증이든 자존심이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이 계속됐어요. 만석 씨는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죠. 아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킥킥댔어요. 정욱은 영수증을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 집 사람들은 중산층 아파트 한 채와 작은 상가 하나를 가진 것이 대단한 재산인 양의스됐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알고 있었어요. 이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대출이 끼어 있는지요. 상가 월세가 고작 몇십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정욱이 15년간 살림을 틀어쥐고 있지 않았다면 이 집은 진작 휘청거렸을 겁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동네 오지랖 대장 방울 엄마가 만석 씨를 아파트 골목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방울 엄마는 단지 내 모든 소문의 진원지였어요. 누가 이혼했는지, 누구 집 아들이 취업에 실패했는지 그녀의 입을 거치지 않는 이야기가 없었죠. 방울 엄마가 만석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귀띔했어요. 며칠 전 명동 뒷골목에서 정욱을 봤다는 거였죠. 만석 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것도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손에 커다란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방울 엄마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요즘 바람난 아줌마들이 그런 식으로 다닌다더라며 슬쩍 덧붙였어요. 만석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방울 엄마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휙 돌아섰어요. 만석 씨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석 씨가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서랍을 열고 화장대 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 속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정욱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와 경희도 방에서 나와 구경했어요. 만석 씨가 정욱의 핸드백 안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만석 씨의 눈이 뒤집어졌죠. 이게 뭐야? 이 돈이 어디서 났어? 만석 씨가 정욱을 다그쳤습니다. 정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굳게 다문 채 만석 씨를 바라볼 뿐이었죠. 시어머니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뭘 했냐? 전현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했잖아. 경희가 거들었어요. 역시 가난한 집 딸려는 믿으면 안 된다며 수군댔죠. 만석 씨는 정욱의 침묵이 더 화가 났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정욱은 여전히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정욱은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이런 년을 며느리로 들인 내 팔자가 기구하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경희는 옳게 물건 좀 챙겨서 당장 내보내라고 부채질했죠. 만석 씨는 정욱의 팔을 붙잡고 현관으로 끌고 갔어요. 정욱은 조용히 팔을 뿌리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챙겼죠. 15년을 살았지만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정욱은 현관에 섰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붓고 있었죠. 경희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어요. 만석 씨는 빨리 나가라며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정욱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섰어요. 가로등 불빛이 정욱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욱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요. 정욱은 가방을 끌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골목 어귀에서 정욱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파트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욕을 하고 있겠죠. 그들은 정욱을 쫓아냈다고 생각할 겁니다. 정욱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 참아온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려는 조짐이었죠. 정욱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욱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숨죽이며 살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죠. 정욱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누군가가 받았습니다. 정욱은 짧게 말했죠. 내일 사무실에서 보자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거리를 걷는 정욱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욱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그녀가 향하는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시댁 사람들은 정욱이 쫓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며느리가 갈 곳도 없이 쫓겨났다고요. 하지만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정욱은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벗어난 거였죠. 그런데 시댁 사람들은 몰랐어요. 정욱이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를요. 그 결과를 곧 알게 될 겁니다. 정욱이 떠난 그 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정욱이 집을 나간 뒤 만석 씨는 오히려 홀가분해했습니다. 밥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지니 불편했지만 눈엣 가시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경희는 옳게 없으니 속이 시원하다며 킥킥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만석 씨는 지인의 소개로 투자 전문가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여자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차 있었어요. 만석 씨, 좋은 기회가 있어요. 여자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우상향으로 쭉 뻗은 곡선이었죠. 신종 코인이에요. 지금 들어가면 석 달 안에 10배는 벌어요. 만석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10배라고요. 1,000만 원 넣으면 억이 되는 거였어요. 억을 넣으면 10억이 되는 거였죠. 여자는 자신도 이걸로 강남에 집을 샀다고 했습니다. 증거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고급 아파트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만석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석 씨는 밤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에서 숫자가 춤을 췄습니다. 5억을 넣으면 50억이었어요. 그 돈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였죠. 다음 날 만석 씨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대박 나면 강남으로 이사 가요. 강남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귀가 솔깃해졌어요. 평생 살던 허름한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 고급 아파트라니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가 계속 졸랐어요. 엄마, 이런 기회 다시 안 와요. 진짜예요. 결국 시어머니는 상가를 담보로 잡는데 동의했습니다. 명동 뒷골목 작은 상가였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죠. 2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만석 씨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넣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어요. 아파트까지? 그건 안 돼. 엄마, 석 달만 기다리면 10배예요. 50억이라고요. 만석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50억이면 강남 아파트 사고도 남아요. 시어머니는 눈이 흔들렸죠. 경희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대박 나면 나도 좀 챙겨줘. 알았지? 경희는 자기 몫 생각에 군침을 흘렸어요. 올케를 구박할 때의 그 얼굴 그대로였죠. 결국 시어머니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파트 담보 서류에 도장을 꾹 눌렀어요. 3억이 더 나왔습니다. 상가 2억과 합쳐서 총 5억이었죠. 5억 원이 투자 전문가 여자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만석 씨는 입금 확인 문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석 달 후면 50억이었습니다. 인생 역전이었죠. 처음 한 달은 순조로웠어요. 앱을 열 때마다 수익률이 올라 있었습니다. 만석 씨는 매일 밤 앱을 확인했어요. 숫자가 불어나는 걸 보며 킥킥거렸죠.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만석 씨는 시어머니에게 자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역시 내 아들이라며 뿌듯해했죠. 2달째가 됐습니다. 수익률이 2배를 넘었어요. 5억이 10억이 된 거였죠. 만석 씨는 추가 투자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더 넣으면 더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석 달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평소처럼 앱을 열었어요. 그런데 화면이 이상했습니다. 앱이 열리지 않았어요. 만석 씨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오류 메시지만 떴어요. 만석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전문가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연결이 안 됐어요.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나왔죠. 만석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 설마가 현실이 됐어요. 사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짜고 치는 판이었어요. 고급 호텔 라운지도 명품 정장도 전부 연출이었죠. 5억 원이 통째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만석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억이요. 5억이 사라졌어요.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하죠? 아버지가 남긴 상가를 날렸어요. 30년 살던 아파트도 날렸어요. 만석 씨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빚 독촉장이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상환이 안 되면 담보를 처분하겠다고 했어요. 만석 씨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빨간 봉투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거든요.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지서를 읽다가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만석아, 이게 뭐냐? 시어머니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내 집을, 상가를 내가 다 날렸어?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장만한 집이었죠. 남편이 남긴 상가였어요.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석 씨를 원망했어요. 그러다 돌아서면 정옥 탓을 했습니다. 그년이 복을 다 빼앗아간 거야. 그년 때문이야. 없는 사람한테 책임을 돌렸어요. 누군가를 탓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거든요. 경희가 달려왔습니다. 경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 언니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정옥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투자와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경희는 며느리 탓을 했죠. 만석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상가도 압류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이 남았어요. 으스대던 중산층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이사 날이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집을 못 지켰어요.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죠.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세 식구는 짐을 싸들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사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제야 만석 씨는 쫓아낸 아내 생각이 났어요. 15년간 살림을 도맡아 하던 정욱이 없으니 의지할 곳이 없었죠. 아파트를 빠져나오며 만석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달 전 정욱이 나갔던 그 문이었어요. 그때 빨리 나가라고 소리쳤죠. 이제 자신이 그 꼴이 됐습니다. 세 식구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까요? 집에서 쫓겨난 만석 씨 가족은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사촌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세 번째 신호음에 끊겼습니다. 이모에게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돈 빌려달라는 소리로 들릴까봐 모두 피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소에 명절 때마다 큰 소리치던 친척들이었어요. 잘 나갈 때는 밥 한 번 먹자며 연락하더니 어려워지니 모른 척했죠.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 식구는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각자 작은 가방 하나씩 들고 있었죠.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찜질방 입구에서 입장료를 냈어요. 1인당 10,000원이었습니다. 30,000원이 나갔죠. 만석 씨 주머니에 남은 돈이 확 줄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땀 냄새와 발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여기서 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세 식구는 구석 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누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감아도 빛이 비쳤죠.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한테 영수증을 던지며 호통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산 하나 못한다고 소리쳤었죠. 밥값도 못한다고 모욕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어요. 시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경희는 구석에 웅크린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상황이 좀 그래. 통화할 수 있어? 답장이 왔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바빠. 나중에. 경희는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죠. 경희가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친정이 파산해서 지금 찜질방에 있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고? 나 바쁘다.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경희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집간 지 5년이었어요. 친정이 거덜나니 남편 태도가 확 달라졌죠.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희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올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 때는 몰랐어요. 자기도 이렇게 될 줄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가 커졌어요. 누군가 화장실 가느라 지나가는 발소리도 들렸죠.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만석 씨는 슬그머니 일어났어요. 찜질방을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진열대를 둘러봤어요. 도시락은 비쌌습니다. 라면도 사 먹으려면 돈이 들었죠. 만석 씨는 삼각김밥 3개를 집었어요. 한 개에 1,500원이었습니다.
3개에 4,500원이었죠. 그게 새 식구의 저녁이었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와 삼각김밥을 나눠줬어요. 시어머니가 삼각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런 걸 저녁으로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만석 씨는 차가운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는데 목이 메었어요. 문득 정옥이 차려주던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던 냄새요.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놓인 모습이요. 계란말이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던 장면이요. 투박했지만 늘 따뜻했던 밥이었어요. 1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차려졌던 밥상이었습니다. 아플 때도 정옥은 밥을 차렸어요. 힘들 때도 밥상은 늘 그 자리에 있었죠. 만석 씨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밥 먹으면서 투덜댔어요. 반찬이 맛없다고 했죠. 국이 짜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 밥상이 얼마나 큰 정성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만석 씨는 삼각김밥을 삼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찜질방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거였죠. 김만석 씨, 나와. 입구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험상궂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사채업자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찾아왔어요. 빚 갚아? 이자만 벌써 얼마야? 남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찜질방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여기서 행패 부리면 경찰 부릅니다. 찜질방 직원이 나섰어요. 사채업자들이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사채업자들은 물러갔어요. 하지만 직원이 만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어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가서요. 만석 씨 가족은 찜질방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밤거리를 헤매다가 여인숙 간판을 발견했죠.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하룻밤에 얼마예요? 3만 원이요. 3만 원이었습니다. 정옥에게 던졌던 그 돈과 같은 금액이었어요. 만석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인숙은 곰팡내가 나고 벽지가 눅눅하게 들떠있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이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방구석에 쭈그려 앉았어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폐지라도 주어야 하나.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3만 원을 줍던 정옥이요. 무릎을 꿇고 돈을 주었던 그 모습이요. 그때 자신이 뭐라고 했던가요? 밥값도 안 되는 년이라고 했었죠. 3만 원이면 넘친다고 비웃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폐지를 주어야 할 판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만석 씨는 담배를 물고 여인숙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불빛이 흩어진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정옥이가 어디 있을까요?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면 한 번쯤 봐주지 않을까요? 만석 씨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정옥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나왔죠. 만석 씨는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옥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올라갔습니다. 만석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방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와 경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만석 씨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뭘 먹고 살지? 다음 주 숙박비는 어떻게 내지? 빚쟁이들은 또 찾아올 텐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정욱이 나타났어요. 밥상을 차려주고 있었죠.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만석 씨가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정욱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어요. 정욱이 사라졌습니다. 만석 씨가 번쩍 눈을 떴어요. 꿈이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막막한 하루가요. 이 막막한 나날이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여인숙 생활이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예전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어요. 동료는 만석 씨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야, 너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만석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은 며칠째 같은 옷이었어요. 동료가 만석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가자. 술 한 잔 사줄게. 동료는 근처 포장마차로 만석 씨를 데려갔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만석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투자 사기를 당한 것,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 지금은 여인숙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것, 다 털어놓았습니다. 동료는 한참을 듣고만 있었어요. 소주잔을 비우고 또 비웠죠. 그러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야, 너 황금손이라고 들어봤어? 만석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황금손이 뭐냐고 물었어요. 동료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명동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 황금손이라고 불려. 황금손은 명동 금융가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행보다 돈이 많다고 했어요. 그 사람 눈에 들면 어떤 빚이든 해결된다고 했죠. 사채업자들도 황금손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동료가 말을 이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성별조차 아무도 몰라. 만석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빚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 만석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동료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번호만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면 접선이 된대. 나도 자세히는 몰라. 만석 씨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여인숙을 나와 명동으로 향했어요. 골목 어귀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누군가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만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말했어요. 빚이 있다고요.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주소를 하나 불러줬어요. 오후 3시 그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만석 씨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됐어요. 만석 씨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대형 빌딩이었어요. 유리 외벽이 번쩍거렸죠. 만석 씨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은 어두웠어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만석 씨는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었습니다. 덩치가 컸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었죠. 김만석 씨? 남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만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몸 수색합니다. 남자들이 만석 씨의 몸을 뒤졌어요. 주머니를 확인하고 허리춤을 만졌죠. 녹음기나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오세요. 남자들이 앞장섰어요. 만석 씨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따라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고급 외제차였죠. 타세요. 만석 씨가 뒷좌석에 탔습니다. 창문은 선팅이 짙어서 밖이 보이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죠.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눈 가리겠습니다. 남자가 검은 천을 꺼냈습니다. 만석 씨의 눈을 가렸어요. 앞이 캄캄해졌죠. 누군가 만석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끌려서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탄 것 같았습니다.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죠.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울렸죠. 여기서 기다리세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만석 씨는 눈을 가린 채 서 있었어요. 복도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한참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10분인지 20분인지 알 수 없었죠.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눈가리개를 벗겨줬어요. 만석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앞에 커다란 문이 있었어요. 묵직한 나무 문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니 무릎이 떨렸어요. 만석 씨는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눈물이 흘렀어요. 집만 찾게 해주면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요. 만석 씨는 울먹였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여인숙 바닥에 버려두고 온 지 오래였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죠.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석 씨는 계속 이마를 바닥에 댄 채 기다렸어요.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너머에는 누가 있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만석 씨는 안대를 벗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천천히 안대를 벗었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눈을 깜빡이며 적응했어요. 서서히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집무실이었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건 젊은 여자였어요. 3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황금손 회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만석 씨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직접 만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비서입니다. 만석 씨는 당황했어요. 그 전설적인 황금손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접 사정을 말하고 빌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 직접, 회장님께서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앉으세요. 비서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만석 씨는 조심스럽게 가죽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등을 타고 전해졌죠. 비서가 서류철을 꺼냈어요. 만석 씨의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만석 씨, 45세, 투자 사기로 5억을 잃고 현재 빚이 7억 원. 만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김순자 씨 70세, 여동생 김경희 씨 40세. 만석 씨는 움찔했습니다. 어머니와 경희까지 알고 있었어요. 현재 세 분 모두 여인숙에서 생활 중이시죠. 숙박비는 5일째 밀린 상태고요. 만석 씨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뒷조사를 철저하게 한 거였습니다. 숨길 게 하나도 없었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회장님께서는 돈을 빌려주시기 전에 상대방을 철저히 파악하십니다. 비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만석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정은 파악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석 씨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기회를 준다고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석 씨는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만석 씨는 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께서 소유하신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그 건물 화장실 청소 관리인으로 일하십시오. 만석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장실 청소요. 청소 관리인이요. 네. 화장실 청소요? 만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와 여동생분도 함께요. 세 분 모두 일하셔야 합니다. 만석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화장실 청소라니. 그것도 어머니와 경희까지. 왜? 하필 화장실 청소입니까? 만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비서가 똑바로 만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만석 씨, 지금 담보로 내놓을 게 있으세요? 만석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담보요. 집도 없고 차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도 없었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으시잖아요. 비서가 말했어요. 담보가 없으면 다른 걸로 증명해야죠. 성실함으로라도요. 만석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1년입니다.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시면 회장님께서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서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고용 계약서였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숙소는 건물 지하에 방을 마련해 드립니다. 만석 씨는 계약서를 바라봤어요. 화장실 청소라니, 남의 똥을 치우라니, 평생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오늘 밤 잘 곳도 없었거든요. 이것마저 거절하면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만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만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죠.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주소로 오세요. 세 분 모두요. 비서가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넸어요. 돌아가실 때도 안대를 쓰셔야 합니다. 이 건물 위치가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비서가 검은 안대를 내밀었어요. 만석 씨는 다시 안대를 썼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죠. 누군가 만석 씨의 팔을 잡았어요. 이끌려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달렸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내리세요. 30초 후에 안대를 벗으셔도 됩니다. 만석 씨는 차에서 내렸어요.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30초를 세고 안대를 벗었어요. 손에는 주소가 적힌 종이가 쥐어져 있었죠. 만석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아내한테 3만 원을 던지며 밥값이나 하라고 했죠. 이제 자신이 최저임금 받으며 똥을 치워야 할 판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여인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경희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죠. 화장실 청소를 하자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과연 어머니와 경희가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황금손 회장님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우리 가족에게 기회를 주신 걸까요?
만석 씨는 여인숙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경희가 좁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만석 씨를 향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만석 씨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화장실 청소하래요. 만석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뭐? 화장실 청소? 상가 건물 화장실 청소 관리인이래요. 3명 다 해야 된대요. 경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미쳤어? 내가 왜 화장실 청소를 해? 경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못해. 평생 그런 일 해본 적 없어. 만석 씨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오늘 밤 잘 데도 없어요. 숙박비 5일째 밀렸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경희도 할 말을 잃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지하에 숙소도 준대요. 월급도 줘요. 만석 씨가 말했어요. 이거 아니면 진짜 길바닥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거리가 보였죠. 저 밖에서 자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경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죠. 내가 왜 이렇게 됐어? 경희가 흐느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올케한테 짝퉁 가방 던지며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할 판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가자. 다른 방법이 없잖아.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세 사람은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8층짜리 깨끗한 건물이었죠. 입구에서 젊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비서였어요. 오셨군요. 따라오세요. 비서가 앞장섰습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 1층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서가 문 하나를 열었어요. 화장실이었습니다. 여기가 일하실 곳입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쪽 벽에 청소도구가 쌓여 있었어요. 고무장갑, 걸레, 솔, 양동이, 세제. 시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바라보며 멍하니 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한테 영수증을 던지며 호통을 치던 손이었어요. 밥값도 못하는 년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손이었죠. 이제 그 손으로 남의 똥을 치워야 했습니다. 경희는 변기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명품 가방 운운하던 시누이가 변기를 닦아야 할 처지가 됐어요. 비서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청소용품 영수증 파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서류철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영수증 관리 똑바로 하세요. 비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500원이라도 틀리면 월급에서 깝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500원. 며칠 전 며느리한테 500원 틀렸다고 호통쳤던 그 금액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자기가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없었죠. 비서가 고무장갑을 3켤레 꺼냈습니다. 각자에게 나눠줬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1층부터 8층까지 화장실 청소입니다. 하루에 2번이요. 만석 씨가 고무장갑을 받아들었어요. 손에 쥐니까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청소를 해야 하는 거였어요.
숙소는 저쪽 방입니다. 비서가 화장실 옆문을 가리켰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불 세 채가 깔려 있었죠. 창문도 없는 지하방이었어요. 식사는 건물 구내식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월급에서 빠집니다. 비서가 돌아섰어요. 구두 소리가 계단을 올라가며 멀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차가운 지하 화장실에 덩그러니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걸레를 집어들었죠.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자세였어요. 변기에 손을 넣어 닦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닦았습니다. 닦을 수밖에 없었죠. 경희도 양동이에 물을 받았어요. 걸레를 빨았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손이 시렸죠. 만석 씨는 벽에 기대어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변기를 닦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자기 때문이었거든요. 자기가 투자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된 거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만석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변기를 닦았습니다.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요. 화장실에 걸레 빠는 소리가 울렸어요. 물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가 울렸죠. 이렇게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세 사람은 이 생활을 버틸 수 있을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만석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었어요. 1층부터 8층까지 화장실을 돌았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거울을 닦고 휴지를 채웠죠. 처음에는 치욕스러웠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 꿇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세제 냄새에 머리가 아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에 익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변기 앞에 무릎 꿇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손에 잡힌 물집이 굳은 살로 변했습니다. 허리 통증도 사라졌어요. 만석 씨는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았어요. 노동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를 일이 없었거든요. 본인도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영수증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500원이라도 틀리면 안 됐거든요. 예전에 며느리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계산 하나 못한다고 호통쳤던 그 말이요. 이제 시어머니가 그 계산을 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 꼼꼼히 맞췄어요. 한 푼도 틀리지 않게요.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경희는 남편에게 이혼당했어요. 친정이 거지꼴이 됐다고 버림받은 거였죠. 하지만 경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경희는 묵묵히 걸레를 빨았어요. 물이 차가워도 참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전 경희는 어땠나요? 올케한테 짝퉁 가방 던지며 비웃던 사람이었어요. 명품 자랑하며 우쭐대던 사람이었죠. 그때 경희는 몰랐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요. 세 사람은 지하방에서 함께 잤어요.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이 부실해도 남기지 않았어요. 밥 한 톨도 소중했거든요. 굶어본 사람만 아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만석 씨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어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하루 술값에도 못 미쳤을 금액이었어요. 친구들이랑 고깃집 몇 번 가면 없어질 돈이었죠.
아내한테 던진 3만 원을 몇 번 합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만석 씨는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당하게 번 돈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번 돈이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어서 번 돈이었죠. 남의 똥을 치워서 번 돈이었어요. 만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자기 손으로 번 돈의 무게를 느낀 건요. 문득 정옥이 떠올랐습니다. 15년 동안 밥을 해주던 정옥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상을 차리던 정옥이요. 그 노동의 가치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놓인 밥상이 보였어요. 계란말이가 노릇노릇했죠. 매일 차려졌던 그 밥상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매일 새벽 일어나는 게 얼마나 고된지 알았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얼마나 지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도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만석 씨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반찬이 맛없다고 투덜댔습니다. 국이 짜다고 불평했어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죠. 정우가, 만석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정욱은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며느리가 떠올랐거든요. 이 영수증을 정욱이 15년 동안 정리했습니다. 500원 틀렸다고 호통을 쳤었어요. 얼굴에 영수증을 던졌었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정욱은 이미 떠났으니까요. 경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걸레를 빨다가 멍하니 손을 바라봤어요.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매니큐어 바르던 손이었는데요. 올케한테 짝퉁 가방 던지던 손이었어요. 3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이라고 던졌죠. 그때 올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변해갔어요. 억지로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변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변하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는 월급 봉투를 품에 넣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술을 사 마실까요?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지하방에 모였어요. 만석 씨가 월급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월급이에요. 시어머니와 경희가 봉투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만석 씨가 봉투를 열었어요. 돈을 세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각자에게 건넸어요. 엄마, 경희, 고생했어요. 만석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희도 돈을 받았어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알았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1년 전에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서가 지하로 내려왔어요. 세 분 모두 올라오세요.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만석 씨는 걸레를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와 경희도 손을 멈췄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회장님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를요? 셋 다요? 네. 지금 바로요.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봤어요. 무슨 일일까요? 혹시 잘렸나요? 아니면 1년이 끝났으니 내쫓는 걸까요? 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어요. 긴 복도를 지났습니다.
커다란 문 앞에 섰어요.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집무실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창가를 등지고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의자가 돌아갔습니다. 여자였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죠.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빛났어요. 세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정욱이었어요. 3만 원을 던지며 쫓아낸 며느리. 영수증을 던지며 호통쳤던 며느리. 짝퉁 가방을 선물하며 비웃었던 올케. 그 정욱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정욱이? 만석 씨가 더듬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경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세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눈빛만 차가웠죠. 왜 내가 여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욱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책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세 사람이 알던 정욱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황금손이야? 만석 씨가 물었어요. 네.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만석 씨의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비틀거렸어요. 경희가 부축했지만 경희도 흔들렸죠. 정욱이 책상 위에서 서류 봉투를 집었어요. 시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열어보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계산해보세요. 정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영수증 계산도 못하냐고 하셨잖아요. 이 건물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욱이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뭔가를 꺼내서 책상에 올려놨어요. 명품 가방이었어요. 진짜 명품이요. 수백만 원짜리였죠. 명품 가방 좋아하셨죠? 정욱이 말했어요. 3만 원짜리 짝퉁 던지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분수에 맞게 살라고 하셨죠?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욱이 마지막으로 만석 씨를 바라봤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1만 원짜리 3장이었어요. 만석 씨 앞에 던졌습니다. 지폐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3만 원이에요. 정욱의 목소리가 서늘했어요. 밥값도 못하는 년한테 이거면 넘친다고 하셨죠? 만석 씨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흩어진 3만 원 위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그 3만 원이 지금 수백억이 됐어요. 정욱이 세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15년 동안 아버지가 몰래 챙겨준 돈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요. 병수발하느라 고생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우셨대요. 자식들 몰래 조금씩 모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남편이 자식들 몰래 며느리한테 돈을 줬다고요. 아버지는 당신들을 믿지 못하셨어요. 정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효도라고는 모르는 자식들보다 차라리 며느리가 낫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었어요. 10년 넘게 돈을 불렸어요. 명동의 황금손이라는 별명은 그때 붙었어요. 정욱이 창가로 걸어갔어요.
명동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 수만 배로 돌려줄 수 있어요. 세 사람은 숨도 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정욱이 돌아섰어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왜? 만석 씨가 더듬거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정욱의 눈에 눈물이 어렸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굶어 죽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세 사람은 바닥에 엎드렸어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배신당하면서도 자식들 걱정하신 아버지. 아버지 아니었으면 당신들 얼굴 다시 볼 일 없었어요. 정욱이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1년 동안 지켜봤어요. 당신들이 변하는 거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유언이니까. 정욱이 문을 열었어요. 내일 아버지 묘소로 오세요. 세 사람 모두 거기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어요. 세 사람은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정욱이 황금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걱정하셨어요. 내일 묘소에서 뭘 해야 하는지 세 사람은 알았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했어요. 아버지께, 그리고 정욱에게.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버지 묘소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묘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아버지 묘비가 보였습니다. 그 앞에 정욱이 서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세 사람은 정욱 앞에 멈춰 섰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욱이 묘비를 바라봤어요. 여기 오는 길에 뭘 생각하셨어요? 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요. 정욱이 말을 이었어요. 15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세 사람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영수증을 던지고 돈을 던질 때마다, 짝퉁 가방으로 절 무시하실 때도요.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어요. 언젠가 꼭 되갚아주겠다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정욱이 돌아섰어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당신들이 병기를 닦고 영수증을 정리하며 걸레 빠는 걸 지켜봤어요. 정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복수했는데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만석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욱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왜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정욱이 묘비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경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은 당신들한테 배신당하면서도 끝까지 걱정하셨어요. 굶어 죽게 하지 말라고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정욱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아버님을 닮고 싶었어요. 정욱이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복수만 생각하는 사람 말고 끝까지 사람을 믿는 사람. 아버님 같은 사람이요. 세 사람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욱 옆에요. 만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불효자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5년 동안 아버지 병수발은 정욱이가 다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만석 씨가 이마를 땅에 박았어요. 아버지가 왜 정욱이를 선택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도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당신은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며느리 편을 든 거구나. 경희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올케 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경희가 흐느꼈어요. 세 사람은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정욱이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서류였습니다. 만석 씨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만석 씨가 물었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경매로 넘어갔던 그 아파트요. 명예 이전 서류예요. 정욱이 말했어요. 뭐? 만석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돌려줄게요. 그 집. 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욱이 왜 집을 돌려주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거야? 만석 씨가 물었어요. 정욱이 묘비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욱이 말했어요.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셨어요. 비록 못난 자식들이어도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정욱이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정욱이 돌아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아, 만석 씨가 불렀어요. 정욱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만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해.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해서 미안해. 정욱의 어깨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도 말했어요. 정욱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경희도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욱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어요. 정욱이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멀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묘비 앞에 남았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늘이 타오르는 것 같았죠. 만석 씨가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아버지, 잘 살게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 복 있었어. 우리가 몰랐지. 경희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정욱 언니처럼 살게요. 세 사람은 묘비 앞에서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어디선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세 사람은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노을이 저물었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에는 빛이 들어왔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욱님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